살아있는 뉴스, 거침없는 토론의 현장. 열린 세상 오늘. 대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선 주자들의 정책도 점차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3분기 경제 실적이 좀 저조한 상황에서 경제 민주화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각 대선 후보 캠프에서는 마지막 정책 조율에 지금 들어간 모습인데요. 열린 세상 오늘 서정빈입니다에서는 오늘부터 대선 후보들의 경제정책 참모들을 차례로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경제민주화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북대 이정우 교수를 연결해서 대선 전국의 경제정책 현안에 대한 입장과 견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정우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먼저 지난주 발표된 그 3분기 경제 실적이 좀 충격으로 좀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예. 이런 가운데 대선 주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이 경제 성장을 좀 위협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지금 나오면서 다시 경제민주화 정책의 어떤 신중론이 좀 대두되고 있어요. 예.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예, 그게 오히려 저는 반대가 될 것으로 보는데요. 네. 경제민주화 정책들은 말하자면 지금까지 재벌 대기업이라든가 그런 쪽에 대해서는 다소 규제를 가하고 네. 그 대신 그 반면 네, 여보세요? 네, 전화가 좀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전화 상태가 좀 좋지 못한데요. 아마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되면 가끔 이렇게 터치하다가 잘못 건드려서 또 전화가 끊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문재인 후보 캠프의 경제민주화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정우 교수를 연결해서 대선 후보 참모들의 경제정책 오늘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경제 민주화라든가 이런 어떤 대선 후보들의 정책이 과연 지속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십니다. 어떤 정책들을 내놓고 앞으로 어떻게 또 국민들에게 또 표심을 자극할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정우 교수님 다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가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그러네요. 네, 생방송이기 때문에 또 이런 경우가 좀 종종 있는데요. 예. 제가 첫 질문 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예, 경제민주화가 경제 성장을 저해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는데요. 예. 사실은 그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가 될 겁니다. 경제 성장을 오히려 촉진한다고 보는데 네. 그 이유는 경제민주화 조처들을 하면은 재벌 대기업에 비해서 오히려 중소기업 또 골목상권 영세 자영업자들은 네. 그 좋아지거든요. 여러 가지로. 예. 따라서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수요가 창출될 것이고 예. 경제 성장이 촉진되고 경기도 살아나고 그런 효과가 있을 겁니다. 네. 다만 일시적으로 다소 재벌 총수들이 다소 부담을 질 수 있고요. 예. 그런 것은 우리가 재벌 총수 일가와 기업은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기업은 오히려 좋아지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 이어지고 있는 환율 하락과 관련해서도 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예.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을 통해서 이례적으로 환율 관련 발언을 하면서요. 예. 지금 정부의 개입 가능성이 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예. 현재의 환율 하락 상황 우선 어떻게 지켜보고 계시고 또 예. 집권 기간 동안에 그 고환율 정책을 유지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환율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 좀 함께 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이명박 정부는 대체로 세상이 알기로 고환율 정책을 유지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책 당국은 그것을 거듭 부인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예. 보는 사람이 많죠. 예. 예, 그렇게 했을 때 고환율이 오면은 우리나라의 수출은 주로 대기업이 담당을 해왔으니까요. 네. 대기업이 유리하고 수입 쪽을 주로 담당하는 중소기업은 불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또 소비자들도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환율이 높으면은 소비자들도 불리한 것이죠. 네. 따라 지금까지 고환율 정책으로 인해서 대기업은 이득을 많이 봐왔고요. 그 대신 중소기업과 소비자들, 중산층 서민들은 그 부담을 지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오히려 이제 지금 환율이 하락하는 추세에 있으면 이것이 이제 역전되기 시작하는 것인데 예. 저는 지금과 같이 세계적인 불황 시기에는
어차피 수출이 계속 확대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우리 정책 기조를 이제는 내수 중심으로 방향을 서서히 선회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고환율보다는 환율이 서서히 하락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네. 이것을 인위적으로 개입을 해서 고환율을 유지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이것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급격한 단시간에 네. 너무 급격한 하락은 곤란하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겠지만은 네. 그렇지 않은 한은 서서히 조정돼 가는 것은 정부가 개입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네. 그 재정 건전성 문제도요. 지금 차기 정권에서 이제 최대의 경제 위기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 거다 이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데 예. 국회 그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그 재정운용 분석 자료 보니까요. 2016년까지 매년 20조 원 가량의 재정 적자가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예. 차기 정권에서 재정 건전성 문제는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예. 이것은 제일 핵심이 조세 부담률입니다. 네.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이 노무현 정부 말기에 한 21%까지 올라갔었는데요. 네. 그 뒤에 이제 이명박 정부가 부자 감세 정책을 취하는 바람에 예. 이것이 떨어져서 19%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나라 국민 소득 수준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너무 낮은 수준이고 네. 또 앞으로 확대돼갈 이 복지 수요 이것을 생각하더라도 높여 나가는 것이 맞는데 적어도 한 21% 수준을 회복한다든가 한 네. 22%까지 이 정도는 다음 차기 정부에서 충분히 감당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이 재정 운용 분석에서 20조 원 적자가 날 것이라는 이 아마 예측은 현행 이 조세 부담률, 낮아진 현행 조세 부담률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계산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은 이것은 충분히 조세 부담률을 한 2%포인트 이렇게 높이 나간다면은 네. 그것만 해도 한 30조 원 정도 되는 세수가 새로 거친단 말이죠. 네.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우려하는 이런 재정 건전성 문제는 크게 우리가 부닥치지 않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문재인 후보 부담률을 높이는 조세 부담률을 다시 환원시키고 높인다는 그런 정책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죠. 네. 그러면 문재인 후보의 조세 정책은 한마디로 조세 부담률을 좀 높이는 다시 말해서 어떤 부자 증세 도입이라든가 뭐 이런 건가요? 예, 그것을 거듭 여러 번 이야기해왔습니다. 네네. 물론 우선 그 불효불급한 지출을 억제하고 예. 시급한 복지 지출을 좀 확대하고 그런 구조 조정이 필요하고요. 또 불필요하게 많은 대기업과 부자들의 조세 감면 이런 것을 네. 축소하고 예. 그런 것을 1단계, 2단계로 먼저 합니다. 그것이 우선순위로 높은 것이 사실이고요. 네.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예. 부자 증세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그것을 통해서 조세 부담률은 몇 년 전에 참여정부 때의 수준으로 되돌리고 그보다 한 약간은 더 높일 충분한 여력이 있지 않을까. 그것이 시대적 요구입니다. 그것을 네. 회피하고 조세 부담률을 높인다는 것이 투표에 도움이 안 되니까요. 예. 세금 내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을 자꾸 회피하고 정치 지도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은 저는 정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보고요. 네. 다소의 부자 증세, 조세 부담률의 상향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네. 맞다고 봅니다. 세금 문제가 나왔으니까 또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차기 정부에서의 어떤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서 지금 부가세 그 인상론이 좀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견해시고요. 또 세제 개편 논의 시점은 좀 언제가 좀 적당하다고 보시는지 생각을 좀 해보셨나요? 예.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가 현재 전체 세원 중에 제일 큽니다. 1등입니다. 네. 근데 세율은 아시다시피 10%고 한 네. 번도 바뀐 적이 없거든요. 예. 근데 국제적으로 보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유럽에서는 뭐 15%, 20%, 심지어 25%까지도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낮은 것은 사실인데 이것을 높이게 되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역진성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예를 들어서 사이다 한 병 사 마시면 똑같은 세금을 내기 때문에 네. 부자들은 세금 부담이 가볍고 가난한 사람들은 무거운 세금이란 말씀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역진적이고 소득 재분배를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는 그런 세금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 인상은 학계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만은 차후에 언젠가 통일이 올 때를 대비해서 통일 이후에 최후의 비장의 카드로 좀 비축해 놓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네 알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고 오히려 직접세인 소득세, 법인세 그쪽을 부자 정세로 가는 것이 맞다 그렇게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데요. 안철수 후보가 그 자영업자 살리기 일환으로 간이과세 기준 확대 공약을 좀 발표한 것에 대해서 일부 좀 비난 여론이 좀 일고 있어요. 아하, 예. 간이과세 그 기준 확대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신가요? 예, 원칙적으로 말하면은 그 세금이라는 것은 세원은 넓게 하면서 세율은 낮게 해줘서 큰 부담을 안 주고 세금을 거두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죠.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간이과세 기준을 높여버리면은 예. 세금을 안 내는 그런 비과세 쪽이 넓어진단 말이죠. 네. 그럼 세원이 좁아진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별로 바람직하지는 못한 겁니다. 그러나 아마 안철수 후보 쪽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충분히 이유는 이해할 만한데요. 네. 자영업자들이 영세 자영업자들이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요. 예. 굉장히 급히 지금 뭔가 도움을 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고심하다 보니까 뾰족한 방법이 없으니까 예. 이렇게라도 해서 우선 급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 판단은 상당히 저도 수긍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좀 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자영업자 대책을 마련하면서 네. 우선 급한 대로 그러니까 급한 대로는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죠. 예,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정치권의 기득권 포기를 좀 주장하고 있는데요. 예. 그 정치권의 기득권 포기가 이제 단순히 정치 개혁 차원이 아니고 예.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전 국민적인 어떤 그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필요하다. 뭐 이런 주장이거든요. 아, 예.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렇습니까? 예. 네. 정치권도 사실 기득권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예. 예를 들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라든가 이런 것은 누가 보더라도 좀 과도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래서 정치권이 민심으로부터 많이 유리돼 있고 네. 심지어 불신을 받고 있는데요.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 이 대선 국면에서 정치권이 뭔가 과감하게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이 지금 경제 민주화라든가 개혁을 위해서 많은 국민들의 양보와 타협을 필요로 하는 이 시점에는 그런 정치권의 어떤 솔선수범이 더욱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일부에서 그 안철수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호창 의원을 인터뷰를 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가치와 어떤 의제의 연대가 필요하고 합의점을 예. 찾는 게 필요하다면서 이제 단일화 시기와 방법 논의에 대해서는 약간 좀 거부감을 나타냈습니다. 예. 근데 그 야권 그 어떤 단일화 시기 논의가 지금 난항을 겪고 있긴 하지만 예. 실제적으로 그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정책 조율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까지 안철수 후보가 제시한 정책들 가운데서 이 부분은 좀 조율이 좀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부분이 혹시 있나요? 그런 거는 별로 생각나는 게 없는데요. 대체로 네. 지금까지 안철수 후보가 출발이 늦다 보니까 예. 정책이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11월 초순에 네. 많이 나온다고 지금 예고가 되어 있는데요. 네. 지금까지 나온 예를 들어 경제 민주화, 재벌 개혁 이런 내용을 보면은 네. 우리 문재인 캠프의 정책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그것은 조율하고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고 예. 제가 볼 때 그쪽에서 일하는 정책 쪽을 자문을 하고 있는 교수들이나 이런 전문가들을 제가 잘 아는 분들인데요. 네네. 그들의 평소 성향이나 이런 걸로 봐서 거기서 나오는 정책은 우리 쪽에서 나오는 정책하고 상당히 궁합이 잘 맞고 네.
조율이 잘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단일화 국면에서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뭐 안철수 후보 측이나 문재인 후보 측이나 별 이견이 없겠네요. 잘 조율이 되겠네요. 저는 아무 걱정이 없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보신다 그런 말씀이고요. 예.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최근 경제 민주화의 목적을 이제 골목상권 살리기라고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연일 경제위기 극복 행보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문재인 후보의 경제 민주화 목적과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시나요? 예, 골목 상권이 물론 중요하고요. 네. 대단히 어렵고 그 당사자들이 숫자도 많고 그런 것은 사실이고 예, 문재인 후보 쪽에서도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정책을 많이 내놨고 사실 경제민주화 공약 3번 내놨는데요. 문재인 네. 후보가 그중에 제일 먼저 내놓은 것이 골목 상권 살리기였습니다. 네. 그럴 정도로 중시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 점에서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의 경제민주화는 골목상권 또는 영세 자영업자 살리기, 중소기업 살리기를 중시하면서도 동시에 그 이외에 다른 게 더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노동의 민주화라든가 예. 비정규직 문제 해결, 또 노동 기본권의 보장 이런 문제들이 지금 해결되지 못한 게 산적해 있고요. 네. 그런 문제도 같이 풀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또 사회적 경제라고 해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이런 뿔뿌리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자생적으로 자라나도록 키워주는 것 이런 것도 포함됩니다. 그런 점에서 훨씬 광범위하고 더 종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 안철수 후보의 그 계열 분리, 그러니까 재벌 얘기하는 겁니다. 계열 분리 명령제에 이어서 이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지분 조정 명령제 도입을 어떤 재벌 개혁안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나오질 않았어요. 그 안은 아직도. 예. 지금 그 알려진 바로는 이제 이런 건데요. 실효성 면에서 문재인 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그 재벌 개혁 방안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러면 계열 분리 명령제라든가 지분 조정 명령제 이런 것들이 어떤 차이가 좀 있나요? 예, 계열 분리 명령제는 재벌 개혁의 가장 강력하고 최후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지난번 경제민주화 공약에서 이것을 추가했습니다. 넣었고 네. 다만 그 표현이 대단히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새누리당은 아직도 경제민주화 공약을 발표를 안 하고 있거든요. 예. 다만 의원들이 입법 청원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네. 이런저런 몇 개의 법안을 제출하고 있는데 예. 그것은 아직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죠. 네, 지금 검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그쪽은 아직은 제가 판단하기가 어렵고 논평하기도 어렵고요. 그쪽이 안이 아마 조만간 발표되지 않겠습니까? 지분 조정 명령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게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요. 네. 그것은 계열 분리 명령제보다는 약한 것이지만은 상당히 강력한 그런 조치가 되겠습니다. 계열사에 대해서 그 지분을 갖다가 줄이고 늘리고 하라 이렇게 이제 그 명령을 하는 것이니까요. 네네. 계열에서 완전히 떼놓는 분리 명령보다는 약하지만은 제법 강력한 그런 조치가 될 텐데 이것도 발표를 아직 안 했으니까 그냥 설만 알겠습니다. 그냥 무성할 뿐이니까 네. 아직 논평하기는 이르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그 경기부양책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새누리당 내에서 지금 10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책 공약을 놓고 지금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김광도 힘찬 경제추진단장 간에 좀 약간 이견이 지금 표출되고 있는데요. 예. 경기부양책 주장과 관련해서는 우리 이정우 위원장께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예, 그것을 지금 내년 경기가 안 좋을 것이라고 다들 보고 있고요. 예. 성장률이 한 3%대가 될 것이다. 그렇게들 관측하고 있습니다. 네. 이 3%를 이제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인데 아마 선진국 같으면은 상대적으로 고성장이다 이렇게 보고 좋아할 겁니다. 네. 근데 한국 기준으로 보면은 3%는 저성장이 되죠. 네. 그런데 지금 세계적인 불황이 계속되고 있고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런 점에서 다소 경기 부양책은 필요할 수도 있겠다. 특히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이 이기느냐 공화당이 이기느냐에 따라서 경제정책이 달라지고 그것이 세계 경기에도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곧 닥칠 미국 대선 결과도 주목해야 됩니다. 예. 그것을 봐가면서 저는
필요하면은 경기 부양책도 할 수는 있는데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특히 미국 대선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봐가면서 네. 또 늦지는 않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경기 부양이 좀 필요한데 미국 대선이라든가 어떤 경제 여건 등 여러 가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그 서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한 해법을 이제 조만간 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예.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는 가계부채에 대한 해법을 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마련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 이미 발표를 했죠. 예. 여보세요? 네네, 말씀하시죠. 예. 문재인 후보가 경제민주화 공약을 3차례 발표했는데요. 네. 제1호가 중소기업 골목 상권 살리기였고요. 예. 2호가 재벌 개혁이었고, 네. 3호가 가계 부채였습니다. 예. 한 2주 전에 발표를 이미 했는데, 그 내용은 네. 예를 들어 피에타 3법이라고 해서 영화 피에타의 그 피에타를 따왔습니다만, 네네. 지나치게 높은 이 고리대 이것을 횡포를 막기 위해서 이자 제한법상의 그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한을 25%로 낮추겠다든가, 네. 또 지나치게 아주 잔인하고 야만적인 그런 채권 추심을 갖다가 못하게 막겠다든가, 그런 내용의 피에타 3법도 그 들어있고요. 네. 또 그리고 개인 회생 절차가 지금까지는 5년간 벌어서 갚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5년이란 것이 너무 길기 때문에 예. 그것을 앞으로 3년간 자기가 벌어서 갚으면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이제 낮추어주는 것이어서 개인도 빨리 회생하고 그렇게 하면 경제도 살아나고 네네. 그렇게 해야 그 사람들이 지출을 할 수 있고 경제도 살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개인도 살고 예. 경제도 살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새누리당이 이제 교육계획과 관련해서 사교육 금지를 골자로 하는 대선 공약 지금 마련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거기는 이야기만 자꾸 나오고 공약이 안 나오니까요. 네. 제가 논평하기가 참 어렵네요. 그러면은 문재인 후보의 어떤 사교육 절감 정책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교육에 대해서는 어느 당도 지금 안 나오고 있어서 예. 사실 서로 비교할 수도 없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사교육을 금지시킨다 이런 것은 전두환 정권 때도 그것이 이제 위헌 판결을 받은 적이 이미 있고요. 네. 그런 과잉 금지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근원적으로 문제를 풀어서 사교육이 필요 없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나가는 것이 맞지 인위적으로 그것을 강제적으로 막는 것 이런 것은 아주 하책이다 이렇게 보고 네네. 문재인 후보도 그런 정책은 쓰지 않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경제민주화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북대 이정우 교수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